한 해 업무가 시작되던 1월 4일. 서울에는 73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9월 21일엔 100년 만에 폭우가 도시를 휩쓸었다. 두 명이 사망하고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던 유례없는 재난이었다. 지난 여름, 한반도에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 잇따른 이상기후로 여름 배추의 가격은 한 포기에 15,000원까지 폭등. 배추가 아니라 금친데 뭐 차라리 금을 먹지 뭐 배추를 먹겠어요. 기후 변화는 이제 우리의 밥상까지 위협해 오고 있다. 지금은 폭염이 이제 주로 8월 달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미래가 되면은 폭염이 9월 달에도 나타날 수 있고. 210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은 4도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식량 생산량은 14.9%나 감소하고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이다. 2000년서부터 2100년까지 누적되는 경제적인 피해가 약 8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모든 생명이 절체절명에 놓여 있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지난 8월 독도 앞바다. 8월이면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축제가 열릴 만큼 조업이 활발해야 할 때다. 하지만 어선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어민들은 오징어를 낚는 줄낚시 대신에 다른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펼쳐들고 있다. 야, 네 군데 심은데 지금 뭐가 지금 많이 돌아가고. 지난 세기 동중국해에서 겨울을 난 오징어들은 봄부터 북상하기 시작해 여름이면 이곳 독도 앞바다에서 절정을 이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울릉도의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 시기는 찬바람이 부는 9월 이후로 한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여름이면 아예 다른 물고기들을 잡고 있지만 요즘엔 그마저도 신통치가 않다. 날씨가 이러니까 고기도 설에 깊은 데로 다 나가보기 때문에 고기가 길어 보이고. 기후의 변화와 수온의 상승은 어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몸통에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있는 달고기는 아열대성 물고기다. 제주도에서 주로 잡힌다는 어랭놀래기와 자리돔도 여러 마리다. 어느새 제주도나 다름없는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독도 앞바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야 할 도동항에선 적막감마저 흐른다. 10년 전만 해도 무려 800톤에 달했던 8월의 울릉도 오징어 수확량은 올해 단 1톤에 그쳤다. 어민들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울릉도는 한 80%가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안 나가. 원래 이게 절대 안 나서. 오늘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자리돔 잡으러 가요. 자리돔. 울릉도에서 자리돔 잡아요? 예. 자리돔이라면 제주도의 명물이다. 그런데 벌써 3년째 여름이면 오징어 대신에 자리돔만 잡고 있다는 김정길 씨. 미끼로는 마치 제주도의 바다 낚시꾼들처럼 작은 새우를 해초에 버무려 쓰고 있다. 이대로 던지니까 자물로 올라오잖아. 요 절로 저 안 보이는 게 절로 보이죠? 저거가 자리돔 아니죠 지금. 이내 물반 고기반이다. 울릉도 앞바다를 가득 메운 갈색빛의 생명.
자리돔의 숫자는 좋기 수백 마리가 넘었다. 단 한 번의 그물질에 걸려든 양만 해도 100여 킬로그램. 웬만한 제주 어민들 부럽지 않은 어획량이다. 고기가 물 온도만 맞을 것 같으면 이게 딱 내려가 한 두 번만 딱 땡기면 한 200kg씩 이래 잡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 한 1시간, 2시간이면 자리돔은 정착성 어종으로 따뜻한 산호초와 암초 지역에서 무리지어 생활한다. 제작팀은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연구소와 함께 독도 주변 해역의 자원조사 및 수중 탐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조사팀이 보여준 것은 놀랍게도 오분자기.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로 지정돼 있는 오분자기는 수온에 유난히 민감해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서귀포 이런 쪽에 있는 아열대 생물들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독도에도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5년 6년 전에 비해서 마리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수온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서귀포 앞바다에서 온 생명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고 있다는 바다. 제작팀의 카메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금빛 전갱이떼였다. 회유성 어종인 전갱이는 여름이면 남해에서 이곳까지 북상해 더위를 피한다. 방어떼도 눈에 띈다. 방어는 전갱이나 자리돔 같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깊은 바닷속은 열대 산호들의 천국이다. 금빛 나팔 돌산호는 그 모습이 나팔꽃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들국화를 닮은 미리비 분지 돌산호에 옆에선 꽃갯지렁이도 눈에 띈다. 화려한 깃털은 호흡을 하는 녀석들의 아감이다. 아열대성 산호부치 히드라 군락에선 갯민숭이도 발견됐다. 바다 달팽이라고 불리는 갯민숭이들은 히드라의 독을 먹고 산다. 히드라의 독을 이용해 마치 조갯살처럼 연약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리돔은 커다란 바위 틈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8월은 자리돔의 산란기로 수컷들은 무척이나 예민한 상태였다. 바위 틈에서 발견된 수만 개의 알들. 자리돔은 암컷이 알을 낳고 가버리면 수컷이 그 곁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불가사리 한 마리가 눈치를 채고 다가온다. 자리돔 알은 불가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수컷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결국 멀리까지 불가사리를 내쫓고 마는 자리돔 수컷. 부성의 승리였다. 주변에서는 먼저 알에서 깨어난 자리돔 치어들이 힘찬 몸짓을 시작했다. 이제 이들의 고향은 제주도가 아닌 독도 앞바다. 자리돔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랑돔도 산란을 마친 듯 무리지어 발견됐다. 독도 주변 해역으로 회유한 요 열대 아열대성 어종인 자리돔과 파랑돔이 그 독도 해역 환경하고 잘 적응을 하거나 맞아서 완전히 정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온의 상승으로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바다.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단 수온 염분 측정기가 동원됐다. 측정기에는 압력 센서가 내장돼 있어 수심별로 측정이 가능하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200m 이내 표층 수온이 측정된다. 지금 수온이 한 26.56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0.5도씨 정도 뭐 상승했다 해가지고 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문제는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세계 평균 수온이 0.5도 상승하는 사이 한반도에선 1.31도가 올랐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육지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사이에 1.7도나 증가했다.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습도다. 지난 8월에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한 강원도 대길이까지도 30도를 넘는 폭염에 휩싸였었다. 태백산맥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한여름에도 25도를 넘는 날이 많지 않아 대관령과 함께 대표적인 고랭지 배추 생산지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수확기, 농민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나 이거 하나 다시 따줘. 이거 썩었다. 배추가 많이 썩었어요? 많이 썩었어요. 배추 농사가 안 됐어요. 왜요? 병이 다 왔잖아요. 병이 왔어요? 예. 무슨 병이? 뭐 뿌리병도 왔고. 지난해만 해도 1제곱킬로미터당 4,000톤이 넘었던 대길의 여름 배추 수확량은 올해 35% 가까이 감소했다. 볕이 잘 드는 밭일수록 더욱 심각한 상태. 반평생 배추 농사만 지어왔다는 이희복 씨지만 변해가는 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엔 뭐 한 60%, 70% 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심한 건 다 이렇게 돼요. 배추들은 참혹한 상태였다. 섭씨 17도에서 21도 사이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야 할 배추들이 폭염과 집중호우에 시달리며 병에 걸려버린 것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올여름 배추 대란의 주요 원인은 바로 배추 무름병. 잎이나 뿌리부터 시작된 세균성 병해가 포기 전체를 썩게 만드는 질병으로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주로 발생하고 악화된다. 상품 가치가 없다고 말이죠. 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품종 개량이라든가 그런 게 절실하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 전문가들의 예측은 더욱 비관적이다. 기상청의 기후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2100년까지 4도가 상승한다. 아열대 기후가 되는 것이다. 4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남해안 일부 지방에 있던 그 아열대 기후 지역이 서울이라든가 수원과 같은 중부 지방과 그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동해안은 이제 아열대가 되고요.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그 많은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그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미래의 기후 조건에 따른 벼 생산량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불량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대로 열무지 않았다는 게 보이고요. 때깔도 안 좋고 그다음에 비립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도와 일조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오로지 온도만 달라졌을 뿐인데도 차이는 분명하다. 특히 벼가 여무는 늦여름과 초가을의 등숙기 온도는 수확량과도 직결될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등숙기의 온도에 따라 쭉정이 비율과 알곡의 무게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가가 이루어졌다. 나달을 물에 띄우자 쭉정이의 비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쭉정이를 뺀 나달 1000개의 무게 차이만 해도 3.37g. 당장 밥 한 공기에서 8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다. 온도가 높게 되면 꽃가루가 제대로 맺히지 못한다서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호흡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흡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탄수화물이 축적이 안 된다, 알곡에.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중만생종벼의 경우 2100년이면 23%까지 그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은 2100년까지 70%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과 품종인 후지의 재배 적지는 강원도 산간 일부 지역으로 급격히 축소될 전망이다. 기후 변화는 기온 상승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병해충 밀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해충이나 잡초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풍수해 같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극한 이상기 이상이 생겨서 일조량이 부족하다든지 저온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채소나 과실에 생산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미 대구와 경상북도의 특산물이었던 사과 재배지는 강원도 북부 양구까지 북상했다. 기온이 높아지면 사과가 쉽게 무르고 재빛깔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구나 경북 지역의 사과 농가가 강원도로 이주해 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닙니다. 따셔도 됩니다. 예. 7년 전에 양구로 왔다는 김덕종 씨 역시 문경이 고향이다. 근데 올해 사과 농사 어때요? 예, 올해 농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 하나 문제가 많은데 저희 농장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나무가 얼어죽어 몇 차례 위기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 손해를 만회할 만큼 작황이 좋다. 실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지난 20년 사이 사과 재배 면적이 30% 넘게 감소했지만 양구의 경우 농가 숫자만 4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태. 제가 한 7년 전에 올 때는 양구 시내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7, 8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그렇게 상승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사과가 안 됐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사과 되죠. 그리고 또 오히려 밑에 지역보다는 조건이 더 좋고. 이제 김덕종 씨의 사과는 양구군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된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난해 말 영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기후 변화로 인해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프랑스의 와인 같은 유럽 각국의 특산물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있는 나라도 있다. 지난 2008년 기후변화에 관한 법령까지 제정한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 예측 기술과 대응 정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이다. 지금까지 와인의 불모지라 불려온 영국이지만 이제는 와인용 포도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서섹스주에선 마을 입구부터 거대한 포도밭이 펼쳐진다. (10년) 전 문을 연 리지뷰 와인 농장이 성공을 거두면서 주변에서도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What has
changed in recent years is that ourselves, perhaps maybe one or two other sparkling wine specialists, have proved that you can grow these grapes successfully for sparkling wine. And now that is becoming most of the new plantings that are happening in this country, that is what they're deciding to plant. It's not what's always been grown in this country. 리지뷰 와인 농장에서는 샤도네이를 비롯한 3가지 품종의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주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던 품종들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할 거라 여겨졌던 포도다. At least we can manage that. 와인 농장 한편에 위치한 사무실로는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화이트 와인의 일종인 스파클링 와인, 흔히 샴페인이라 부르는 것으로 프랑스 샹파뉴 지방이 본고장이다. 샴페인이라는 이름 역시 쌍파뉴라는 지명에서 비롯됐다. That's very nice. Very refreshing, very tasty, and it's local, and that's good. This is definitely, in terms of quality and flavours and taste, getting very close to the champagne, some of the champagnes that I've tasted. So, yeah, that's why I'd say it's much more along those lines than Cava or anything else like that, because this is made by the same varieties and in the same methods. 쌍파뉴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남부에 위치해 있다. 서섹스주와는 위도상으로 2도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재배 적지가 변하면서 4년 전부터는 이곳의 와인이 본고장인 쌍파뉴를 두르고 세계대회를 석권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최근에는 미국과 홍콩으로까지 수출을 시작하면서 매출액만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I'll show you an example here. This is one of our rosés and it's a clear bottle. So it means you can see inside and you can see all that yeast which is inside the wine there. What this yeast is doing, this is creating the second fermentation and building up the pressure. The carbon dioxide is dissolving into this wine. But we also leave it for a longer time, approximately 2 years, so the wine can mature and get flavours and character from this yeast. 이곳에서는 쌍파뉴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도와 효모만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발효시킨다. 결국 변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기후다. Because of that hard climate, we get all the right ingredients going into the grapes. The high acidity, full ripeness, not too much alcohol because we can't have that for the secondary fermentation. So we have an ideal climate. The Champenois themselves started and have started to feel that the world is warming up a bit. 플럼프턴 대학교에서는 와인 산업에 대한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96년 단 10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곳의 와인 강좌는 이제 한 해만 수백 명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On this here, we do theory and practical. So we talk about it in the classroom first, and they tell us the science and the understanding, and then we go out onto the field and we actually see what's happening, and that's very helpful. The climate change has helped to produce wine. I suspect in England it's definitely helped to produce wine. And I think someone mentioned to me earlier on yesterday that someone had planted a vineyard in Scotland, but I'm surprised because it's not, obviously it's much warmer down here than it is in Scotland. 보통 5일 정도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주로 포도나무의 특성과 재배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강생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품목을 바꾸려는 실제 농민들이기 때문이다. That's designed to help commercial people and farmers develop vineyards. And that is subsidized. There we get
subsidize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we can provide workshops and mentoring and masterclasses to farmers to help them develop vineyards. 또한 영국 정부에서는 이곳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와인 강좌에 1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The tunnel sprayer, this is the tunnel itself. So if I were the vines, the tractor would be going that way. If I was the canopy, the spray would be coming out, getting me. 터널 스프레이를 이용할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 당장 포도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정보다. 실제 이 같은 정부와 농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영국의 포도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발판 삼아 새로운 와인 생산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변화는 지금 영국 농업 전반에서 시작되고 있다. 파밍 퓨처는 기후 변화에 따라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컨설팅하는 비영리 단체다. And our job is to not only make farmers aware of this issue, but help them, give them those practical tips and ideas so that they can do something about on their farm. We're all about enabling and empowering farmers to do that. And as we go into the next 10, 20, 30 years, it's going to become even more of an issue. And we want to show farmers how they can maximize the opportunities and minimize the risks. 영국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각 지역별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 전략까지 제시한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도 있다. 이미 영국 남부에서는 지중해의 특산물인 올리브까지 재배되고 있는 상태.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지원 정책이 가져온 변화였다. And then we have other advisors in areas such as livestock farming or arable farming who also know a great deal about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ir specific farming sectors. The government's chief advisor on science about 2 years ago, I think, spoke of the challenge that the UK and the world would face from climate change in terms of having to feed more mouths globally while impacting less in terms of environmental impact of farming.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농작물의 품종 및 경작 시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고 곡물 수확량의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IPCC에서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며 손실을 줄이고 유익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So from our predictions show that if farmers do nothing, if they continue to grow the same varieties of crops and use the same management techniques, then they will be detrimental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out to 2050 and beyond. However, farmers by their very nature are quite adaptable, and so therefore we expect that if they can adapt and change their practices, the crops they grow or the varieties of crops that they grow, and potentially the sowing dates, what time of year crops are grown, then potentially they can offset those negative losses and may even end up gaining from climate change. 지난 8월 제주도에는 거의 한 달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제주도에서는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다. 겨울이 사라진 것이다. 한대성 수종으로 한라산을 사시사철 푸르게 물들였던 구상나무는
그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 온대성 수종인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해발 1000m 이상의 구상나무 서식지까지 잠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소나무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해 죽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풍경 사이에서는 새로운 희망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9년 전 김홍숙 씨가 국내 최초로 들여온 이 선인장의 꽃은 45일 정도가 지나면 빨간 열매를 맺는다. 용의 여의주를 닮았다고 해서 용과라고 부르는 열대 과일이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 나온 과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외국에 가서 배우고 아니면 외국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숙지해 가면서 이 과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어려움이 뭐 없을 리가 없죠. 이건. 하우스 감귤 농사를 짓던 김홍숙 씨는 가격이 폭락하자 새로운 작물을 찾기 위해 대만으로 건너갔다. 안면조차 없던 대만 농업기술원까지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도 여러 차례였다. 기온이 8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해 피해가 발생해 처음에는 난방비 문제도 만만치 않았지만 기온의 상승으로 난방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무농약으로 재배가 가능한 데다 인터넷 판매를 통해 그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이제는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까지 용과를 찾고 있다. 씹히는 거는 키위. 네, 키위. 그리고 맛은 사과, 배, 과일, 온갖 과일을 다 합쳐놓은 것. 기후 변화에 맞는 농작물을 재배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김홍숙 씨는 아테모야 재배에도 성공했다. 당도가 높은 열대과일 아테모야는 미국과 호주의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로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치 화분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30도 이상이 돼야 돼요. 낮 온도가 한 30도, 이거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한 40도까지도 무난합니다. 약간 일사는 줄기 같은데 좀 노랗게 좀 일사병이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화분화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기온의 상승으로 이제 아열대 작물의 재배지는 지리산 아래 자리 잡은 경상남도 함양까지 확대됐다. 특히 안이면에서는 올해 노지 재배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내가 가리, 네가 와야지. 예, 아주 물건 좋습니다. 지금 이 장마와 이 더위를 이기고 지금 큰 여주입니다. 얼핏 보기엔 수세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채소가 바로 여주다. 그 맛이 씁쓸하다고 해서 쓴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쓴맛 속에는 당뇨병에 효과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던 여주와 비슷해 보이지만 품종도 먹는 방법도 다르다. 속을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이제 빨가이 씨앗이 빨가. 옛날에는 이걸 많이 먹었죠, 이걸. 다 익은 과육을 먹던 기존 여주와는 달리 쓴오이는 익기 전에 수확한다. 파랄 때 유효 성분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너무 안 하는 거 앞서가야 되잖아요. 또 이 도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노린 거는 내륙 지방이고 기온이 상승되고 청정 지역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고 여기서 이걸 도전을 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은 맞아 떨어진 것 같아.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온 쓴오이는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강했다. 잇따른 이상 기후에도 불구하고 안이면의 쓴오이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상태.
이제는 아열대 작물들이 한반도의 기후에 맞는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숫자가 100여 가구를 넘어섰다.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센터는 바로 그 전진 기지로 아열대 작물의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열대 기능성 작물, 오크라는 고지혈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자르면은 몸에 이제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게 뮤신이라는 이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분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평가된 20여 종의 작물 중 재배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작물은 총 10종류. 망고와 아테모야, 아보카도 같은 열대과일 5종류를 비롯해 고급 서양 요리에 쓰이는 아티초크와 카레 원료인 강황 같은 기능성 채소 5종류로 이미 제주도를 넘어 남해안 지역으로까지 재배 면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15년까지는 이제 앞으로 15년까지는 이제 30종류, 과수류는 한 10종류 더 추가시키고요. 그리고 채소류는 이제 15종류를 이제 도입해서 자원을 도입해서 여기서 적응한 거, 즉 또 선발해서 또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9년 기후변화 적응센터가 설립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2100년에 온도가 4도씩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보면 2000년서부터 2100년까지 누적되는 경제적인 피해가 약 8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갖고서 적응 대책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피해 비용을 대략 4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서 제시가 됐고, 최근의 연구 결과 기후변화에 적응한다면 40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10대 목표를 수립했다. 농림수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앞으로 더욱 잦아지게 될 재난과 재해, 건강 분야에서의 예방법을 미리 찾는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오히려 적응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영향을 유발하는 가스들 때문에 향후 50년에서 200년 동안은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감축 또는 완화, 적응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는 당장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기후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는 이 아열대 기후가 100년 뒤에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산간지방을 제외하고는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국한된 아열대 작물의 재배지는 30년 안에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2070년에는 중부 내륙 지방을 포함하고 2100년이 되면 서울과 수도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는 위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쌀이나 옥수수 같은 작물은 이모작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온을 해서 시설 재배를 하는 그런 작형에 있어서는 가온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가 중심인 고등어 어장이 2100년이면 북한 진남포와 원산 앞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분석됐다.
명태가 사라졌듯 미래에는 고등어까지도 귀한 생선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고등어는 아마 백두산 강고등어가 유명하지 않을까. 그런 또 발해만에서 있는 진남포 강고등어가 유명하지 않을까. 완전히 고등어 어장이 부산 공동어지장에서 한 1년에 18만 톤씩 어획되는 그런 고등어 자체가 주 입한 장소가 원산 아니면 50년 후에는 원산과 진남포가 주 어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어장이 북상한다는 것은 참다랑어 같은 아열대성 어종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요즘 들어 가끔씩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보이는 아열대 어종의 중심 어장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치 같은 것이 서해 가서도 볼 수도 물론 있고 우리나라가 동해안이나 우리나라가 주력 어장이 될 수도 있죠. 이전에는 지금 필리핀이나 적도 지역이 주 어장이었고 지금은 조금씩 따뜻한 여름에만 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2050년에 참다랑 같은 경우에는 스시마 우리 제주도 주변 해역 동중크기가 중심 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참다랑어의 양식이 시작됐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양식장이라고 할 만한 구조물은 보이지 않는다. 저 표면에 떠있는 저 가두리 저 상층부가 물속 수심 12m 정도 12m에서 한 15m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보이시다시피 전혀 무슨 이렇게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냥 표시되어 있는 부위들만 보일 뿐이지. 바다 위에 뜨도록 특수 설계된 쇠기둥에는 직경 34m에 이르는 거대한 그물이 연결돼 있다. 이것이 바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참다랑어 외해 양식장이다. 참다랑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그물의 입구를 열고 접근해야 한다. (2008년부터) 이곳에서 자라기 시작한 참다랑어들은 길이만 해도 1m, 무게로는 30kg에 달할 정도의 엄청난 크기로 성장했다. 먹이를 던지자 참다랑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고등어나 새끼 전갱이는 참다랑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남획을 막으면서도 새로운 수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과거에는 참치 같은 경우는 약 한 14도씨, 15도씨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만 가능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수온이 조금 상승하다 보면은 좀 더 범위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제주도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참다랑어 양식하는데 맞는 수온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태롭게만 보였던 땅과 바다의 풍경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반도에서 재배되던 작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곳 연구소의 배추들은 배추 무름병균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한 모습이다.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무름병 저항성 배추이기 때문이다. 배추의 유전자원 안에는 이러한 무름병의 저항성인 인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생물로부터 무름병의 저항성 유전자를 찾아서 이 유전자를 배추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변화를 관찰해보면 유전자 조작을 한 저항성 배추는 무름병 반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립농업고학원에서는 가뭄에 저항성을 갖는 감자도 개발된 상태다. 또한
병충해에 강한 벼와 배추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극심한 가뭄 그리고 보온에서 식량을 갖다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적 형질을 갖다가 현재 그 작물에다가 부여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GM 작물 개발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생명공학 작물들이 실제로 재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에는 녹차밭까지 들어섰다. 머나먼 남쪽에서 올라온 녹차는 이곳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웠다. 야생의 맛이 강해 다도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고성 녹차다. 지금 여기 이제 2005년도서부터 이제 녹차를 재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시기에도 이제 상당히 잘 자라고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박성준 씨의 녹차밭에선 전남 보성과 제주도에서 올라온 녹차들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덕분에 요즘에는 관광객들까지 몰려와 한반도 최북단의 녹차밭을 구경하고 있다. 저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 됐었고 또 도전을 했는데 얘네들이 잘 자라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죠. 기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작물 재배 지도는 앞으로 더욱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인간의 오만과 욕심으로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를 통해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 적응은 인간과 환경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후변화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다.